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강의 약속한 대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목은요,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이 그래도 어렵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시작은 하지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은요,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했지, 지역사회복지론은 상당히 외면받고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는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1999년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고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2007년부터 제1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전까지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2014년 말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고 2015년부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죠. 그전에는 통합형이었다가 이제는 맞춤형으로 4가지의 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쪼개지면서 지역사회 복지가 상당히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은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더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것 강조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같이 보죠. 네, 지역사회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스는요,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나눕니다. 로스는 두 글자죠. 두 글자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 1, 2,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로스만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로스만은 얘하고 다르죠. 로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나누는 학자가 로스만이고, 로스는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나눈 학자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지리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요,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기능적 지역사회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동질성 기억해 두시죠. 공통이라는 단어 동질성 같죠. 그래서 공통의 동질성,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특성에 따라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를 뭐라 그런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실 때 그 안에 어떤 동질성이라든지 공통,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의미다 라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현대에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능적 특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그 지역사회 개념이 조금 변화되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이버 공동체, 가상 공동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지역사회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지역사회라든지 가상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사이버 또는 가상 의미의 지역사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혹시 요게 보이시나요? 여기 뭐 귤 하나 있죠?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홍보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될까 하다가 여기에 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제 PPT에 귤이 있는 화면은 반드시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귤을 담아놨습니다. 귤이 없는 PPT는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제가 PPT에 담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귤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지문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귤 있죠? 예, 귤밭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학자들의 정의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학자들의 정의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크와 버제스. 파크는 어떤 필드를 얘기하죠. 사람 이름이긴 한데 우리가 암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합니다.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지리적인 분포라는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그래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한다. 누구? 파크와 버제스는.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 파크와 버제스.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역사회는 뭐예요? 사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라 그래서 반드시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파크와 버제스.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자, 맥키버. 뭐 한글로 표현할 때는요, 맥키버 이렇게도 하고, 맥키버 이렇게도 하니까 뭐 발음만 여러분들이 대충 하시면 돼요. 맥키버. 공동생활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맥키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란 모든 형태의 공동생활 지역으로서 불악 혹은 읍, 시도, 국가 혹은 더 넓은 지역까지 그래서 더 넓은 지역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뭐예요? 맥키버가 얘기하는 공동생활권이라는 것은 읍면동, 국가 혹은 더 넓은 지역까지 어떤 공동생활 지역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생활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체적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자체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공동생활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생활권을 강조하는 사람은 맥키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크와 버제스는 뭐예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지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파크와 버제스. 맥키버는 공동생활권을 강조한다. 월해는 좋은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합니다. 월해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 나중에 이 지역사회의 기능을 척도한 사람이 월해입니다. 그렇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월해 뭐예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죠. 월해는 반대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단위 및 체계의 결합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월해는 그래서 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힐러리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3요소를 제시합니다. 힐러리 글자 몇 글자예요? 3글자죠. 힐러리 그래서 지역사회의 3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3가지 요소를 강조한다까지만 알아도 되었었는데 최근에 시험에서는 3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역적 영역, 공동의 유대,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역적,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 사회적 문화의 상호작용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구성 요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니스. 여러분들 배드민턴 테니스 있죠? 그 글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테니스는 어때요? 필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중앙에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양 팀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테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어져 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어졌다. 테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어졌다. 힐러리 지역사회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포함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펠린, 리을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한다. 펠린은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관련해서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3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3요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 힐러리가 3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떠올르셔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정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지문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 키우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키워요?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면 이렇게 응용되어지는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요건입니다. 워렌과 펠린은 각각 좋은 지역사회의 요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워렌을 살펴보면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랬죠. 워렌 봅시다. 구성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맞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겠죠. 지역사회 내에서 권력의 분포가 폭넓은 분산과 배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죠. 권력이 어떻게 폭넓은 분산과 배분,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권력이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분산되어지고 분배되어져, 배분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 워렌이 좋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소득집단과 인종집단, 종교집단, 이익집단을 포용해야 한다. 좋은 지역사회에 맞겠죠. 우리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라고 워렌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지역적 통제, 기억하시죠? 워렌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지역사회는 높은 수준의 지역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규칙 준수라든지 질서 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좋은 지역사회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지역사회라도 그 안에서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면 그게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는 높은 수준의 지역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 권력의 폭넓은 분산과 배분,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억해 두시죠. 지역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지역사회의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민들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지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와 권력의 폭넓은 분산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해야 되고 높은 수준의 지역적 통제, 즉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협력은 극대화하고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지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사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과연 그런 지역사회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자, 펠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량 있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 및 집단들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야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자각해야 된다.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 및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된다. 구성원들의 목표를 확인하고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지역사회 내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하며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봤더니 어때요? 다 어떤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좋은 지역사회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만큼 역량을 갖춰야 돼,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있지 않나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협력해야 돼. 그게 역량이야.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자각해야 돼. 의사소통 및 의견 일치가 있어야 돼. 활동에 참여가 있어야 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돼. 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외부 사회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라고 펠린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렌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지역사회와 펠린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지역사회,
완전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특히 펠리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월에는 기능적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죠. 여기에는 처음으로 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은 동양이에요. 동양이라고 보세요. 지역사회의 상실 이론과 지역사회 보존 이론,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 있습니다. 상실 이론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미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고 결국은 어때요? 지역사회는 이상적인 것으로서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로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미 잃어버린 세계가 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지역사회는 뭐예요? 이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상실된 지역사회의 기능, 그 지역사회를 우리가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했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결국은 누가 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상실 이론입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반대하면서 나타난 이론이겠죠.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뭐예요? 아직도 지역사회는, 농촌에 가보면 지역사회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제도적인 장치 없이도 어때요? 그 지역사회에 숨기는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입니다. 농촌사회와 유사하게 현대사회의 도시인들도 혈연,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는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사회가 아무리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는 아직도 그래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하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는 품앗이가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관심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국가 차원의 복지 제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통한 상호부조의 기능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옆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잠자기 전에 한번 보세요. 밤 8시가 돼서 이제 어두침침해졌는데 옆집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이젠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를 우리 관심 갖기 시작을 한 거죠. 8시가 됐는데 옆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불이 켜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뒷날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집에는 몇 시에는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우리가 알아요. 그러다가 혹시나 8시, 9시가 됐는데 불이 꺼져 있어. 뒷날도 됐더니 꺼져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왜 저기는 불이 안 켜져 있을까? 관심 갖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 제도가 없어도 어떻게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상호 부조가 가능하겠죠. 내가 노크를 해서,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옆집에 계속 며칠간 불이 꺼져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지역사회 보존 이론에 대한 제3의 대안적 이론이다라는 거죠. 지역사회가 완전히 상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완전히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가 없어도 될 만큼 보존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지역성에 기초한 개념에서 나아가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 연계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성에 기초한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니스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배웠죠? 테니스는 두 집단으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눈다 그랬죠. 귤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주도의 감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테니스는 코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공동사회였다가 현대로 올수록 이제는 어떻게 이익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걸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쭉 나누면 공동사회였다가 이제는 이익사회로 어떻게 해요?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테니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넘어온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 안에 다시 쪼개졌어요. 연합체와 협의체로 나눠져 있어요. 연합체는 작은 집단이고 협의체는 집단과 집단들이 맺어진 큰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서적, 사회적 관계가 소규모, 대면적인 관계를 연합체라 그래요.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을 연합체라 그러고 대규모의 비대면적 관계를 협의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서적 전통적인 관계인 공동 사회에서 그 안에서도 더 과거로 가면 어때요? 작은 집단들끼리 소통을 했었겠죠. 그러니 공동사회에서 처음에는 소규모 대면적인 연합체였다라는 거죠. 공동사회의 연합체 형태를 띠다가 커뮤니티가, 지역사회가 이제 공동체 사회의 협의체로 조금 더 범위가,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때요? 사회복지도 어때요? 연합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기관 단위, 공동에서 기관 단위였지만 이제는 공동에서 협의체 단위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는 점점 오면서 이제는 어때요? 개인주의와 계약, 합의적인 이익 추구의 관점을 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정서적 전통적인 관계에 공동사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익사회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이익사회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익사회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냐면 이익사회 협의체 형태로 넘어왔냐, 연합체 형태로 넘어왔느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집단에서 큰 집단으로 왔는데 이익 집단은 오히려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가고 그 안에서 연합체, 협의체, 연합체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익사회이면서 협의체.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규모와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연합체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공동사회와 연합체는 어떤 개념을 품고 있느냐? 가족을 비롯한 혈연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맞나요? 혈연과 이웃과 친구는 공동이죠. 공동사회죠. 그러면서 작은 단위죠. 작은 단위잖아요. 작은 단위라는 건 소규모의 대면적인 단위죠. 그래서 혈연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는 공동사회의 연합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사회 협의체라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나 직업적 소명에 따른 관계예요. 공동의 노력이나 직업적 소명. 혈연과 이웃과 친구 관계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죠? 단체 생활을 하더라도 어때요? 공동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집단, 단체 생활이라든지 직업 생활들을 하게 되죠. 교회나 길드 등에 있어 초기 형태의 공식 복지를 공동사회 협의체라고 그럽니다. 교회나 처음에 길드, 그죠? 교회나 길드 등에 의한 초기 형태의 공식 복지를 공동사회 협의체라고 그럽니다. 자, 이익사회 협의체라는 것은 합리성과 이해타산에 기초하여 여기에 보면 뭐예요? 개인주의와 계약, 합리적인 이익 추구예요. 그래서 합리성과 이해타산, 그죠? 이해타산에 기초하여 정해진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대기업 조직, 국가 관료 조직, 민간에 의한 자선적 복지를 강조합니다. 대기업의 조직이라든지 국가 관료 조직이라든지 민간에 의한 자선적 복지, 상당히 큰 규모죠. 큰 규모에서의 접근이었죠. 자, 그런데 이익사회의 연합체로 다시 가면 연합체는 어때요? 작은 단위로 가는 거죠. 이익사회라는 것은 개인주의와 계약, 합리적인 이익 추구, 요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연합체라는 것은 뭐예요? 연합체라는 것은 소규모의 대면적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협의체라는 것은 대기업이라든지 국가 관료기라 그러면 반대로 연합체라는 것은 어때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제도와 공식적 제도적 사회적 복지의 발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끼리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익사회 연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연대성을 통해서 공동사회의 특성을 다시 도입하려는 노력입니다. 공동사회. 그래서 이익사회이기는 하지만 이익사회, 개인주의나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공동사회의 특성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익사회 연합체라는 거죠. 자, 공동사회의 특성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내서 우리가 하는 사회보험 뭐예요? 동일하게 내서 거기에서 산재를 당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동일하게 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돈을 냈지만 내가 건강이 좋고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는 못 받아도 괜찮아. 이러한 것이 사회보험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사회 연합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제도와 공식적 제도적 사회복지로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순서들을 거치게 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나 사회서비스가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넴 같은 경우는요, 지역사회를 유형화했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유형화한 사람 누구? 더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타이틀 자체가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타이틀 자체가 한 문제예요. 지역사회를 유형한 사람은 누구? 더넴이에요. 더넴은 지역사회를 몇 가지로 유형하냐면 4가지로 유형화합니다. 그래서 더넴의 유형화 기준은 공간과 지리적인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인구의 크기와 경제적인 기반, 그리고 행정구역, 그리고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4가지로 나눈다 우선 기억해 두시고, 유형한 건 누구다? 더넴. 더넴은 인구 지역사회를 유형화했습니다. 유형화한 기준은 뭐다? 인구의 크기, 경제적인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이 4가지를 소재로 해서 유형화했다. 자, 인구의 크기는 어떻게 유형화하는 거예요?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기반이라는 것은 광산촌, 어촌, 산촌 이렇게 유형화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유형화는 뭐예요? 시도 또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유형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지역, 미국의 차이나타운 등 이렇게 인구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형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 대상원이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넴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했다? 더넴은 유형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몇 가지로 유형했다? 4가지로 유형했다 기억해 두시고, 그 4가지가 뭐예요? 인구의 크기, 경제적인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특수성, 요 4가지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인구의 크기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소도시냐,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라는 것은 농촌을 기반으로 하냐, 어촌을 기반으로 하냐, 산촌을 기반으로 하냐, 이러한 내용이고, 행정구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인구 구성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감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과 제도로 유형화합니다. 기능과 제도로 유형화했다. 지역사회 기능이라는 단어, 기능과 제도로 유형화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능과 제도, 기능 플러스 제도가 같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다? 길버트와 스펙트다. 이 자체만도 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를 기능과 제도로 유형화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몇 가지로 유형했느냐? 5가지다. 아까 더넴은 4가지로 유형화했었잖아요. 근데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로 유형하는데, 단순히 유형화한 것뿐만 아니라 기능과 그 기능에 맞는 제도들을 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경제제도는
경제제도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죠?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경제제도로서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족제도로서 사회화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식, 가치, 행동, 유형 등을 터득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화 기능을 배웠는데 지역사회에서 뭐예요? 가족제도, 사회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제도로서 사회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정치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요? 지역사회에 정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회의 규범, 법, 도덕, 규칙 등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 자, 지역사회에 종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요?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여기서 별표, 다시 별표를 해야겠습니다. 사회통합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OX, X. 정치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OX, X. 사회통합은 뭐? 종교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단어는 종교제도로서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통합은 종교제도로서 이루어지고 사회통제는 정치제도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상부상조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제도로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기능이다. 자,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제도로서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하고요. 가족제도가 있어서 사회화의 기능을 하고 정치제도가 있어서 사회통제를 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종교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통합을 하게 되고요. 사회복지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부상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상부상조, 사회통합, 사회통제, 사회화, 생산, 분배,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건 길버트와 스펙트가 얘기하고 있는 기능에 따른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로 나누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제도, 그 다음에 가족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사회복지제도로 나누고 있고 가족제도로서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 경제제도로서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이 있고 정치제도로서는 사회통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제도로서 사회통합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제도로서 상부상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월해는 기능적 지역사회를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 다른 말로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조사론에서 척도 들어봤죠? 척도는 뭐예요?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척도라 그러죠. 측정 도구를 척도라 그럽니다. 내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체중계가 필요하죠. 체중계가 여기에 척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월에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서로 비교, A 지역사회와 B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해당되는 도구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도구는 몇 가지로 구성되냐면 4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동일시, 일치성, 자치성, 수평적 유형. 그래서 동일자수, 여러분들이 뭐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요. 동일자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월에는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를 4가지로 합니다. 동일시와 일치성과 자치성과 수평적 유형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일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으로 동일하냐? 심리적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다라는 거죠. 월에는 지역사회의 기능은 뭐예요? 공동의 것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일시가 높을수록 어때요? 좋은 지역사회에 해당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는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동일시는 소속감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같은 지역인데 저기는 서비스가 아주 좋고 여기는 서비스가 나빠. 그러면 저기 주민과 여기 주민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때요? 나도 편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약간
약간 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주문하는 거 뭐 요기요라든지 배민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거 주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주문하려고 그러면 업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마을에만 가도 저기만 가도 저기는 배달 업체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없으니까 먹고 싶어도 주문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부분들은 뭐예요?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월에는 지역사회를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저쪽은 배달이 잘 되고 이쪽은 안 되는. 그래서 서비스 영역 일치성. 상점, 학교, 공공시설, 교회 등의 서비스 영역이 어느 정도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동일 지역 안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저쪽은 서비스가 동일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죠. 자, 지역의 자치성이죠. 자치성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얼마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어떤 환경, 여건이 되느냐. 이게 자치성이죠. 지역사회의 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역에 의존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립도와 의존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의 위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평적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위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위계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서의 얼마나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수평적 유형이겠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이한 단위 조직 개인이나 사회 조직들이 다 지역사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사회는 나 혼자 사는 게 지역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이나 사회 조직들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이나 사회 조직들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가 일단 대등해야 되고 이 대등한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갖고 있느냐. 대등한데 소원해. 그럼 대등하다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뭐 만나지 않으니까 대등한 거지. 대등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뭐라 해요? 수평적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에는 지역사회를 뭐 하고 있다? 비교 척도가 있다. 척도, 비교 척도 개발한 사람 누구? 월엠. 더넴은 어떻게 유형화했어요? 몇 개로? 4가지로. 길버트 스펙트도 유형화했죠. 기능과 제도로서 유형화했죠. 몇 가지로? 5가지로. 월에는 어떻게 기능 비교 척도를 개발했죠. 몇 가지? 4가지로. 동일 자수. 동일시와 자치성과 일치성과 그 다음에 수평적 유형. 동일 자수로 4가지로 뭐 하고 있다? 척도를 개발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실천의 원칙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마찬가지 감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귤 나올 때마다 감귤 하나씩 까서 두셔야 돼. 제주도에 감귤 하나씩 사 드셔야 돼요. 어거지인가? 네, 너무 어거지죠. 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도요.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의 원칙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이다. 뭐가? 지역사회복지.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에는 뭐가 있어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있죠. 우리는 그동안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 이후에 지역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복지 활동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임을 인식한다. 그죠?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죠. 3개 중에 하나의 분야임을 인식한다. 맞죠? 오케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의미한다. 대상이 누구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역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누구야? 지역사회야. 자,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누구야? 지역사회야.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 우리 지역의 노인의 어떤 문제 해결. 이거는 지역사회 아니에요. 이건 지역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 되는데 이거 노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인
특정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사회라기보다는 노인복지, 집단이라든지 개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라는 것은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특정한 그런 사회 요보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노인에 대한 문제 해결은 좋은 지역사회 요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집단사회 사업으로 가는 게 맞죠. 지역사회는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누구? 지역사회라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개별화가 존중되어져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에 보면 개인 통수 비자비 있죠? 이거 동물학대 아니고요. 개인 통수 비자비. 자, 개인 통수 비자비 다 아시죠? BS택의 7가지 원칙, 사회복지 실천의 7가지 원칙. 개별화. 의도된 정서적 표현. 통제된 의도된 감정 표현이라고 할까요? 정서적 관여. 수용. 비밀보장. 자기결정. 비심판적 태도. BS택의 7가지 실천 원칙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지역의 개별화가 존중된다. 개별화. 맞죠? 사회복지 실천도 개별화가 중요하고요. 지역사회복지도 개별화가 존중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일반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일반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화도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 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개별화의 반대가 뭐예요? 일반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의 개별화가 존중되어야 된다. 일반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가 존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누구? 노인이나 장애인 요보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그래서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래서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특정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성이 강조된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특정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성이 강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이거는 집단 사회사업이나 개별 사회사업으로 가야 맞다라는 것이죠. 기관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왜?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뭐예요? 아동, 청소년, 이거 뭐예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잖아요. 집단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이익, 광범위한 집단, 최대한 지역사회에 가까운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지문들이 나왔을 때 나는 저 지문의 뜻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자기결정의 권리, 개별화의 권리, 개별성, 자기결정, 여기 있죠. 자기결정.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도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도 개통수 비자비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다른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심판적 태도, 얘는 달라. 달라도 달라요.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개입된다. 여기도 또 달라. 사회복지 실천은 어때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사회복지 실천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중에 개별사회사업이라든 이런 거는 누구의? 전문가에 의해서 비심판적 자세, 문제 해결의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 플러스 비전문가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전문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뭐예요? 비판적인 자세.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 예방성도 강조가 된다. 이것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은 뭐다? 비전문가도 포함된다.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비판적인. 여기 없나요? 비판적인. 그 다음에 예방성이 포함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비전문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비전문가 누구예요? 지역 주민들이죠. 지역 주민들이 없으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제대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의 복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포함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되는 지문이죠. 지역사회는 그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가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즉,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목적은 뭐였어요? 아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즉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 이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은 이것을 만들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수단이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뭐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역사회는 그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져야 한다. 개의통수 비자 비, 그죠? 개의통수, 수가 뭐였어요? 수용이었죠. 자, 수용, 마찬가지 여기도 수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용을 할 때, 수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용의 뜻만 알면 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아까 교수님 여기에 비판적인 자세, 수용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야죠. 수용 자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받을 것만 받고 나머지는 이거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요. 수용 자체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져야 된다. 비판적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각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 민간협력, 참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욕구의 가변성, 욕구는 변합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접근해서요 뭔가 해결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확 바꿔버려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요 발전이 안 된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도 개발해야지, 땅값도 좀 올라가지 그러면서 막 바람을 일으켜서 막 개발하다가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개발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제주적이고 더 좋았구나. 아니, 우리 개발하지 않기로 우리 다시 합의합시다 라고 해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욕구는 어떻게 돼요? 가변적이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아니, 한 달 전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욕구는 가변적이다. 그래서 사업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해결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에 보면 어떤 지역에 보면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이 성벽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무너졌어. 자, 그러면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해안가를 이렇게 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구. 그죠? 복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존. 무너진 것 자체도
보존해야 된다. 복구가 아니라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당히 다양하죠. 우리는 당연히 복구가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무너진 그 자체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가 좁으니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 좁은 도로를 나중에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접근의 다양성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지금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들을 다 담으셔야 됩니다. 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에서 가볍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 이론은요,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에서 처음으로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덴마크의 뱅크 밀케슨이라는 사람 이름 한글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까 맥키버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맥키버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덴마크의 뱅크 밀케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르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울펜스버거,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울펜스버거.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뱅크 밀케슨이라든지 니르제라든지 울펜스버거가 정상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해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화 이론 언제? 1959년에 덴마크 정신지체인법, 이것도 기억하세요. 정신지체인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언제? 1959년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된 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정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죠. 지역사회 어디서 생활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통합이나 탈시설화와 아주 유사한 개념들을 취하고 있죠. 반면에 사회통합은 뭐냐?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감소를 촉구합니다. 자, 정상화는 누구예요? 정신지체인법. 장애인 영역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회통합은 뭐예요? 여기 분리 집단, 어떤 불리익이라든지 이러한 집단 전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 간의 격차, 장애인이 됐든 어떠한 소득 수준이 됐든 사회 통합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이다. 그래서 다문화, 이주 여성도 사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라는 것은 일단 장애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역이라 그러면 사회통합은 정상화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사회통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탈시설화는 시설의 어떤 폐쇄성이 분명히 있어요. 시설의 폐쇄성이라든지 개별화가 존중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1시에 일어났거든요. 거짓말 약간 붙여서 11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시설에 입소해 있다 그러면,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11시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시설에 선생님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시나 8시 기상시간이 되면 다 기상시켜요. 그리고 또 저녁 8시나 9시나 취침 시간이 되면 무조건 취침하게 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시설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성은 조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탈시설화입니다. 그런데 이 탈시설화 하면 우리가 시설은 나쁜 것, 그래서 시설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탈시설화라고 하는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시설의 규모를, 탈시설화란 생활시설의 폐지를 의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화 자체는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OX, X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화는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되 크면 클수록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별성이 더욱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자라는 거예요.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탈시설화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셔야 됩니다. 시설의 운영 형태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개방적 체계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탈시설화의 개념의 일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탈시설화는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다. OX, X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서 1991년에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았죠. 그리고 1995년에 지자체 단체장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방자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995년 7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실시로 더욱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주민참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방자치의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1995년 이후에 주민참여가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로 맨 마지막에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가지, 8단계를 우리가 배우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하면. 자, 주민참여는 주민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무료특강은 여러분들 조회수 300 안 나오면 다음 영상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기억하세요. 300 안 되면 제가 영상을 찍어도 안 할 거예요. 이게 한 편 찍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PPT 만드는 거 시간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그리고 한 번쯤 강의 준비도 해야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한 편 찍는데 거의 7, 8시간 걸려요. 그런데 찍었어. 그런데 이거 첫 번째 영상 조회수 300 안 됐어. 그럼 두 번째 영상 찍어도 업로드 안 할 거예요. 그냥 폐기 처분해버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시간 없는 상태에서 찍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조회수 300 이상을 미션을 달성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지막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봅시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괄성, 그리고 서비스 공급 체계에서는 네트워크 연계 등의 통합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통합성과 포괄성이 있는데 포괄성과 통합성이라는 개념 여러 과목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사례관리에서도 나오겠죠? 자, 사례관리 봅시다. 사례관리에서 포괄성이나 통합성이 나오면요, 보통 정답은 사례관리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사례관리라는 것은 어때요? 이용자의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사례관리를 하죠. 이용자의 문제가 한 가지일 때 사례관리 해요, 안 해요? 한 가지 있을 때 굳이 사례관리 할 필요가 없죠. 복잡할 때 하죠. 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 상태가 나빠. 직장도 없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자, 이런 상태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뭘 해요? 보통 사례 관리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건강, 교육, 직장,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을 때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만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거 전부 다 아울러야 되겠죠. 이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포괄성이라 그럽니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포괄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포괄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용자, 거기는 뭐예요? 포괄성을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포괄성, 건강, 교육, 직장,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지른이 아무리 유능하다라고 해도 김지른이 이 이용자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주고 교육 문제도 해결해주고 직장 문제도 해결해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건강은 누구? 보건 파트에서 와서 해주면 좋겠죠. 교육은 누구? 교육 파트에서 와서 하면 되겠죠. 직장은 직업 재활 쪽에서 와서 하면 되겠죠.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담 쪽에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를 누가 또 복지에서 좀 아울러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적어도 4개의 기관이 5개의 기관이 필요해요. 이 5개의 기관이 각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각자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건 쪽에서 들어간 다음에 인테이크 할 거 아니에요. 사정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 쪽도 들어가서 사정할 거 아니에요. 직제도 들어가서 사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자는 계속 자기 정보만 얘기하다가 지쳐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합. 이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아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들어가면 인테이크는 복지 쪽에서 통합적으로 인테이크를 해주고 보건 쪽은 보건 쪽 영역만, 교육은 교육 쪽, 직제는 상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회의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통합성입니다. 이것이 통합성. 통합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스톱 서비스. 맞죠? 하나만 얘기했더니 이게 뭐예요? 5개의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들어오고 있죠? 통합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통합성은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한다. 뭐예요? 공급자 측면이다. 포괄성은 다른 말로 이용자 측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포괄성은 이용자 측면,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를 아우를 때 포괄성이라 그러고 그 다양한 문제를 접근할 때 공급자 측면은 뭐라 그래요? 통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뭐였어요? 예방성.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예방성이 아니라 거의 문제 해결이지만 지역사회복지는 예방적 차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 치료 중심과 더불어 사회복지 실천은 문제 치료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접근하는 예방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성과 통합성 아까 설명했죠. 포괄성은 지역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 누구? 클라이언트 입장이죠. 통합성은 뭐라 그랬어요? 원스톱 서비스라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그죠? 제공기관과 연락, 조정, 합의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 그래? 통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연대성과 공동성은 주민들이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생활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연대성과 공동성은 대외적으로 주민의 운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상호 부조 활동을 통해서 연대하거나 공동성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성은 지역복지는 주민들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합니다. 자, 생활권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맥키버 생각나야 되겠죠? 공동생활권 맥키버. 지역은 생활의 장인 동시에 사회 참여의 장이다. 지역은 생활의 장인 동시에 사회 참여의 장이다라는 것,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모두 포함하면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역성. 그러니까 지역 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주도의 조천인데요. 조천은 3.1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에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관련해서 컨설팅을 가면 제가 우연찮게 우리 지역에 내가 태어난 고향에 컨설팅을 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는 3.1 운동이 가장 먼저 발생했던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무궁화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 그런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고장으로 만들어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요 가로수가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무궁화로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2년, 3년 후에부터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무궁화로 심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딱 무궁화가 아직 피고 있는 때잖아요. 가로수가 무궁화로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죠. 이처럼 지역의 문제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 권역을 기초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역사회 복지 관련 개념들을 보면 시설보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거 개념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함께 시설에 거주하는 곳, 폐쇄적이면서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시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면 좋지 않냐? 없애면 다른 생활인이 옆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9시에 자고 싶은데 이 친구는 12시에 자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친구가 텔레비전 킴으로 인해서 나는 못 자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설의
어떤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시설보호는 이러한 폐쇄적이면서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설의 사회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회화할 수 있다. 시설의 사회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설을 개방하는 거예요.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탈시설화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과 서비스를 개방하는 거죠. 우리 시설의 물리치료실을 매주 수요일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물리치료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죠? 있는 기계에서 서비스 하는 거니까 또 여기 물리치료 선생님은 어쨌든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 안 받아도 지역사회에 오픈하게 쏘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개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설 생활자의 지역사회를 참여하는 거죠. 우리 시설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요, 일요일날 종교활동을 가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 맨날 울타리 안에 교회만 가네요. 이거보다 어떻게 일요일만큼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어르신이 교회 가요? 라고 따지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교회, 지역사회 교회에다가 공문을 해서 우리 어르신 중에 지역사회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차량 봉사를 지원해주면 어르신이 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공문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을 요양원에 생활하는 어르신이 일요일도 같은 울타리 안에서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요양원에 어떻게 하겠어요? 관심 갖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시설은 어떻게 사회화가 확장되어지겠죠. 그래서 시설 생활자의 지역사회 참여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을 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역사회 보호라는 것은 시설 보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외한 가정과 과정뿐만 아니라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역사회 보호라 그럽니다. 자,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것은 어때요? 통원치료기관이나 그룹홈이라는 보호의 장,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룹홈은 보통 5인 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시설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는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재가보호는 그 중에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보호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있을제 집가,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재가보호라 그러고, 재가보호 또는 재가복지이기 때문에 통원 서비스 받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가복지가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서비스 하는 것만 재가복지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낮 동안 병원에 가서 서비스 받는 것도 이거는 재가복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공식적 조직에 의한 보호와 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 조직에 의한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재가복지, 재가보호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가치와 윤리의 차이점 아시나요? 윤리? 윤리는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어요. 가치는 선호도예요, 선호도. 여러분들 보편적 복지를 원합니까? 선별적 복지를 원합니까? 이거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죠. 저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윤리는 어때요? 윤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윤리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윤리는 옳고 그름이 정해진 것이라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선호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냐? 다양성의 문화적 이해. 지역사회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 안에 사람들마다 서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형태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성장했던 삶의 배경과 제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삶의 배경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역사회 전체를 본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 때에 제대로 된 지역사회 복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요. 자기결정권과 임파워먼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가 개입의 방법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결정이면서 임파워먼트란 권한 부여.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권한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역량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키우는 것. 다른 말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 역량 강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판의식을 개발한다 나와 있죠.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의 메커니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판의식을 제고라는 것을 높이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비판의식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역사회에 여러 곳들을 좀 편의시설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다녔거든요. 다녔더니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요. 갔더니요, 보도블럭에 화분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분이 이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저 화분이 너무 예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걸어 다니니까 그 화분으로 인해서 보행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특히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는 분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예쁘다라고 놨던 저 화분이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비판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를 궁극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비판의식의 개발일 것이고, 상호학습입니다. 조직화의 과정에서 대상자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서로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고, 나도 저 환경을 이해하고 저 사람도 나의 환경을 이해하고, 나도 저의 상황, 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분들도 나의 문화,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러한 상호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천과 지역사회 주민이 사회 변화와 과정에서 위계적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라는 점을 시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상호학습. 그래야만이 상호학습이 가능하겠죠. 사회 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사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에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있는 것의 반대가 사회 정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 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하다 보니까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이죠. 지역사회복지론 특강 제1강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그렇지 않지만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 지금 몇 장이 되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해 주셔야 되고, 감귤이 달린 화면은 여러분들이 2번, 3번 더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 시험은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1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00 안 되면 두 번째 영상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